이번 시간에 5가지 키워드는 말이죠. 저번 시간의 키워드보다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10가지 키워드를 대입을 해서 호텔을 취득하신다면 평균 수익률 이상은 무조건 드린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이 나온다는 겁니다. 100. 이게 뭐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100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100 이하라는 겁니다. 100 이하. 마이너스 100 줄이고. 하인 자원.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10번째. 10번째. 제일 중요하니까, 10번째 키워드로 집어넣겠죠? 네, 10번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숙박업 창업 시 유의사항, 네, 10가지 키워드 그 두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호텔을 중개하기 전에, 호텔에서, 모텔에서 직접 6년 6개월 동안, 거의 7년 가까이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청소 직원만, 여러분 이제 호텔 가보시면 이렇게 카트 밀고 다니는 청소 직원이 있죠? 이 청소만 2년 6개월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운터 직원, 그 다음에 매니저, 지배인까지, 각각의 포지션에서 제가, 쌓아왔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만 이제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중개 실무를 통해서 말이죠. 또 가지고 있는 또 중개 실무에 대한 노하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모아서 말이죠. 여러분께 유의사항 10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10가지만 여러분께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실 때 말이죠. 이 10가지 키워드를 대입을 해서 호텔을 취득하신다면 평균 수익률 이상은 무조건 누린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해서 낭패 보는 분은 일은 없다. 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 시간에 5가지 키워드는 말이죠. 저번 시간의 키워드보다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키워드도 나올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집중하셔서 필요한 거는 꼭 메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5가지 키워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6번째부터 여러분께 강의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10가지 중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수익률이다.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수익률은 포기하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를 살 거냐, 리모델링이 완료된 거를 여러분께서 취득하시느냐, 이런 것도 사전에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월 매출, 이거는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월 매출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라. 그리고 이제 상권과 입지 조건을 결정하라. 부동산이 어떠한 자산입니까? 동산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동산은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해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권에 입지한 호텔을 취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떠한 상권에 어떤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호텔을 취득해야 되겠다.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고 나서 그 상권에 부합하는 호텔을 취득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후가 아닙니다. 사전에 반드시 리스크를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호텔 하면 사업이죠. 호텔은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말이죠. 보유하는 거죠. 보유함으로써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제가 이제 SBS 방송국에 가서도 제가 이제 상 미팅을 하면서 말이죠. 인터뷰를 하면서도 호텔은 아주 좀 특이한 부동산이다. 보유하는 부동산이면서
운영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보유 목적이 아니고 운영하는 부동산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향후에 여러분께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100% 우리가 제거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는 제거하고요.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성에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누리는데 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6번째 키워드부터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키워드죠. 6번째 키워드는 수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접근하라.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물건이 있어요. 말로 표현해 보면은 설명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글로 써봐라. 숫자를 대입해봐라. 그러면 굉장히 좀 망설입니다. 제가 이제 호텔을 임장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갑이라는 분이 A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하죠. 대표님, 호텔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옵니까? 총 매출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총 매출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달에 월 매출 중에서 순수익은 몇 프로입니까? 얼마 정도 버시죠? 그러면 대충 나오는데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잘 말씀을 못해요. 그죠? 그리고 ABB를 우리가 얼마를 책정하시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나요? 말씀을 못합니다. 총 매출 중에서 숙박이 차지하는 비율과 대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평일 매출과 주말, 금토죠? 금토에 대한 숙박 매출 비율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말을 못해요. 말을. 그런데 저는 우리 고객님한테 다 브리핑을 드려야 되겠죠? 그럼 매출 자료를 다 받아옵니다. 매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분석합니다. 제가 분석해서 제가 한 달에 전기세 얼마 나오는구나. 한 달에 수도세 얼마가 나오고 필요 경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구나. 직원 고용수가 이 정도 매출이면은 청소 직원이 몇 명, 카운터 직원이 몇 명, 각각의 인건비가 이 정도 입지 조건이면은 얼마씩 주고 있는데 건물주님 얼마씩 주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제가 다 분석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AB 창업자 여러분께 제가 다 분석을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만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조차도 1000명이면 1000명 단 한 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에 10가지 질문에 다 완벽하게 대답을 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말이죠. 사전에 미리 다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에 운영하시면서도 이 수학적인 개념으로 내가 정확하게 얼마가 남는구나. 이것도 다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말이죠. 내가 향후에 얼마의 시세 차익을 보고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세 전에 얼마, 양도세는 얼마, 세 후는 얼마. 이렇게 시세 차익, 즉 자본 이득도 사전에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수학적인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접근하시는 것이 아주 현명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작은 키워드 여기 보시면은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이 토지를 토지를 왜 보냐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 호텔 가격이죠. 호텔 가격은 토지 가격과 건물의 가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건물의 가격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토지가 X값과 Y값과 그 다음에
Z값. 세 가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Z값을 대입을 했을 때 우리가 100이 나온다는 겁니다. 100%. 네. 이게 뭐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네.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100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100 이하라는 겁니다. 100 이하. 내 만족을 충족하는 거는 100이라는 겁니다. 100. 숫자로 100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100억을 현금을 자기 자본을 가지고 1000억짜리 호텔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제가 10억을 가지고 100억짜리 호텔을 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네, 현금 100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호텔이 정해져 있고요. 현금 10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호텔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요건에 다 100% 만족하는 요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부터 한번 볼까요? 토지의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토지의 요건은 첫 번째는 키워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토지 요건은 지번이 있겠죠. 지번. 지번이 우리가 보는 키워드가 입지죠. 입지. 지번이 결정하는 거. 상권. 네. 상권. 이 상권이 X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건폐율가 높은 용도 지역일수록 지가가 비싸죠. 지가가. 네, 상업지역이죠. 그 밑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좀 낮은 지역, 준주거지역이나 뭐 공업지역이나 그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네. 그러면 이렇게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Y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거 대지면적이죠. 대지면적. 땅의 면적이 넓은 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비싸서 많이 취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높으면 실거래가도 높죠. 사실은. 그 공시지가가 높은 땅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입지도 좋고 용도 지역도 좋고 대지 면적도 높고 공시지가도 높고 이러한 토지가 있냐 이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역세권에 있는 호텔을 내가 취득을 해야 되겠다. 역세권에 있는 지역의 호텔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지 면적은 적겠죠. 왜? 자기 자본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대지 면적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시지가는 대신 높은 거를 내가 취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이 100이 나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같은 가격이면 자기 자본이 같아. 10억이야. 10억인데 나는 용도 지역이 역세권 이런 공시지가가 높은 것보다 나는 땅의 면적을 나는 추구하겠어. 넓은 거를 추구하겠어. 좋습니다. 그러면 Y값에 대지 면적을 집어넣는 거죠. X값에. 나는 땅을 넓은 거를 내가 갖고 싶어 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조금 상대적으로 싼 그런 호텔을 사야 되겠죠. 그러면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나 뭐 자연 녹지 지역이나 그죠? 뭐 준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나 이런 호텔을 입지하고 있는 호텔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시지가도 좀 낮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00을 추구하시는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지역도 좋고 대지 면적도 좋고 공시지가도 높고 그런 호텔을 살 수 있느냐. 한정된 자기 자본으로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우리가 만으로 거의 2년 동안 지금 침체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주 불황이죠. 시장이. 이런 시장에서 다른 부동산은 말이죠. 급매로, 경매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호텔은 말이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만 2년 동안 말이죠. 저희 중개 시장에 절약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에게 팔아달라 막 급매로 50억 주고 샀는데
35억에 팔아달라. 이 정도는 돼야 금매 아니겠습니까? 그런 호텔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호텔은 월 매출이 손익분기점 이상은 나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한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덜 벌었다라는 개념인 거지. 아이고, 마이너스네. 손익분기점보다 월 매출이 안 나와서 유지 자체가 안 되네. 이런 모텔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텔은 어떻다? 소유자가 처음부터 잘 못 산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면은 이분이 매출이 잘 나오는데 뭐 도박을 했다든지, 여자에 미쳤다든지, 노름에 미쳤다든지, 뭐 마약에 미쳤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서 도미노로 같이 무너졌다든지, 공담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만 2년 가까이 됐지만 그렇게 급매로 나온 물건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호텔은 또 이런 단점이 있죠.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습니까? 진입 장벽이 좀 자기 자본도 타 부동산에 비해서 많이 투자해야 되고 대출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보유 기간에 들어간다면 본인이 안정적으로만 잘 운영을 해 주신다면 그 손익분기점 이하로 매출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텔은 이렇게 급매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요건을 120%, 막 101%, 102%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수익률이죠. 수익률. 수익률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토지 봤죠? 건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건물. 자,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도 똑같습니다. 자, 건물을 충족하는 요소가, 건물을 충족하는 요소가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이게 100입니다. 100%. 네. 그러면 건물을 충족시키는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용 승인일. 내용 연수죠. 사용 승인일. 두 번째는 이제 연면적. 세 번째는 이제 객실수. 그죠? 네, 객실수. 예, 한 이 정도만 볼까요? 네, 이 정도. 그러면 여기 딱 세 가지니까 설명드리기 더 좋겠네요. 만약에 내용 연수가 좋은 호텔이다. 그러면 신축이죠, 신축. 알파의 값이 좋아. 그러면 나머지 값은 좀 낮은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자본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신축이기 때문에 연면적은 좀 적은 거. 그죠? 객실수도 좀 적은 게 이게 100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나는 객실수 많은 걸 선호해야 되겠어. 그럼 객실수를 한번 떠볼까요? 자, 객실수 많은 거. 자, 객실수를 많은 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사용 승인일이 오래된 거. 사용 승인이 오래된 거. 구체적으로 황제 네가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1990년대에 지어진 호텔. 내용 연수가 오래된 거. 건물의 감가가 많이 발생된 거. 그죠? 그래야 어떻다? 호텔의 가격은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가격이니까. 그죠? 그리고 연면적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겠죠. 네. 연면적이 넓으면서 객실수가 많은 거는 객실 평수가 높다는 거고요. 객실수는 많은데 연면적이 좀 좁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객실 평수가 좀 좁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약간 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럼 연면적이 넓은 호텔은 연면적이 넓다. 그럼 사용 승인일이 오래됐겠죠. 그럼 객실수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합이 얼마다? 100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 100이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께서 다 충족을 못하니까 하나를 충족하면은 하나를 여러분께서 좀 양보를 하셔야 되고 또는 하나를 두 개를 충족했는데 하나를 조금 양보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를 충족했는데 두 개를 양보할 수 있는 경우도 이게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다 100%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키워드가 나에게 부합하는 그런 호텔은 있다 없다?
그런 호텔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3년 동안 기다렸어요. 와, 진짜 금매 하나 나왔어. 50억짜리를 35억에 판대. 금매로 나왔어. 3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 보람은 있습니다. 그 대신 3년 동안 잃어버린 나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 겁니까? 3년 동안, 차라리 3년 전에 보통의 가격, 시장 가격을 주고 내가 호텔을 사서 3년 동안 벌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벌었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를 기다리려고 3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그쵸? 그래서, 다른 부동산은 여러분께서 금매로 찾으려고 하면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호텔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정한 가격을 사셔서 충분히 수익률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호텔을 여러분께서 취득하셔라,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숫자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 이 세금이 여러분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 지금 1월달이죠? 1월달은 무슨 세금을 납부해야죠? 그렇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2분기 과세 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2024년 지금 1월이죠?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죠? 네,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 납부 기한이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지금 2천만 원 내야 돼요. 2천만 원.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보통의 사업자는 어떻게 내시느냐. 탁 치면 냅니다. 탁 치면. 지금 12월 달, 1월 달 해서 모아서 2천만 원 납부합니다. 예, 지금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7, 8, 9, 10, 11, 12월 달 2천만 원이면은 한 300만 원씩 우리가 적금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300만 원씩. 그럼 3, 6, 18, 1,800만 원이죠. 최소한 1,800만 원이면 1월 달에 또 300만 원 띄죠. 네, 그러면 2,100만 원이죠. 네, 2,100만 원이에요. 세금 냅니까? 못 냅니까? 내죠. 네. 그래서 매달 순수익은 여기서 순수익은 세후 순수익. 제가 물건 브리핑 드릴 때 기대 수익률 말씀드릴 때 늘 강조드리죠. 세후 순수익은 땡땡땡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리 떼어놓은 거예요. 300만 원을. 그럼 부가가치세만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산세도 있죠. 재산세. 또 종합소득세 있죠. 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종부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달 띄어놔야 돼요. 세금 낼 거를. 그래야 세금을 해당 세목이 납부하는 달에 도래했을 때 이게 부담 없이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텔을 운영을 할 때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런 습관을 사전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거를 몸에 좀 배워놓으시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은 말이죠. 저에게 호텔을 취득하시면은 제가 엑셀 파일을 드리거든요. 엑셀 파일. 그래서 운영하기 전부터 미리 대표님 인건비는 얼마, 그 다음에 전기세 얼마, 수도세 얼마, 그 다음에 뭐 각종 공과금 얼마, 세금 얼마, 그 다음에 필요 경비, 기타 경비, 그렇게 해서 얼마 하고 나서 매출이 얼마가 예상이 되니까 나머지 순수익이 얼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미리 사전에. 미리 세금 같은 거는 띄워놓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따로. 네. 그렇게 운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적인 접근을 해라. 개념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7번째 키워드. 네. 7번째 키워드는 예. 자기 자본과 대출금이 있죠? 네. 대출금을 명확히 하라.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고객님, 자기 자본은 얼마를 투자하실 계획이시죠? 한 10억을 투자할 수도 있고요. 20억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좋아요. 좋은 물건이 20억을 투자해서 좋은 물건 20억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상대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은 내가 10억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계속 상담을 하면서 이 폭을 좀 줄여드립니다, 제가. 폭을 13억이냐, 15억이냐, 18억이냐, 20억이냐. 물건을 브리핑을 하면서 자기 자본을 제가 결정을 해드립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런데 결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우유부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호텔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실수요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좋은 물건을 브리핑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그 물건을 브리핑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급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줘야만이 내가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주고자 하는 정보를 계속 감춰가면서 내가 좋은 정보를 받으려고 하겠다. 그럼 상대방이 좋은 정보를 주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텔을 취득하고자 딱 결정을 했으면 말이죠. 좋아요. 10억에서 20억 사이. 그런데 계속 상담을 통해서 그 차츰차츰 자기 자본의 투자 금액을 결정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총 투자 비용은 여기다 기재를 해볼게요. 네. 총 빨간색으로 한번 기재해 볼까요? 네. 총 투자 비용은 이건 공식입니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총 투자 비용은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이죠. 여기에서 타인 자본은 대출금이죠. 대출금. 대출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기 자본과 대출금을 명확히 하라고 그랬죠? 그럼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자, 자기 자본을 앞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본은 여기에서 총 투자 비용은 두 개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매매 가격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비용이겠죠. 리모델링 비용 마이너스 대출금, 타인 자본.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10억을 투자했을 때 대출금은 얼마고 매매 가격은 얼마고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께서 하나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자, 경우의 수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1금융권으로 융자를 받느냐 또는 2금융권으로 융자를 받느냐,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취득하느냐,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느냐. 그렇게 해서 4가지 조합이 있거든요. 4가지 조합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여러분께서 취득할 계획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말씀드렸습니다. 완료된 물건을 취득할 계획이고 내가 좀 자기 자본이 많아. 근데 대출금을 좀 덜 받겠어. 대출금 덜 받으려면 어디로 간다? 이자가 좀 싼 데를 가야 되겠죠? 그럼 무슨 금융? 1금융이죠.
그죠? 네, 1금융. 1금융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1금융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매매 가격이 50억짜리예요. 여기서 50억짜리. 50억짜리면 리모델링 비용 안 들어가죠? 왜? 완료된 걸 취득하는 거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네. 1금융권은 매매 가격의 통상 몇 프로죠? 60%죠? 60%. 5, 6에 30. 대출금 얼마 받죠? 최대 30억. 네. 그럼 자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네, 20억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자본 20억이 필요하면 내가 자기 자본이 20억이 있어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내가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대 융자니까 최대 내가 50억짜리까지는 내가 살 수 있겠다. 매매 가격이. 결론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네.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취득하면서 내가 자기 자본이 좀 부족해. 그래서 금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나는 2금융을 선택을 할 거야. 2금융권을 선택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이 매매 가격 얼마죠? 50억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안 들어가죠. 자, 2금융 몇 프로죠? 80%죠. 5, 8에 40. 40억 나오네요. 이건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40억. 네. 5, 8에 40. 네, 40억. 그럼 자기 자본 얼마 필요하죠? 네, 10억 필요합니다. 10억. 그렇죠? 네. 10억이 있으면 리모델링이 완료된 거는 내가 최대 융자니까 최대 50억에 해당되는 매매 가격이 50억에 해당되는 호텔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취득세는 제외입니다. 따로 있으셔야 돼요. 자기 자본에는 취득세가 포함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자, 리모델링이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고 1금융권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나는 1금융권으로 내가 취득을 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러면 똑같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0억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30억짜리. 30억짜리를 취득을 하면서 리모델링 비용을 똑같이 50억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자, 50억짜리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50억 정도면은요, 리모델링 비용이 통상입니다. 한 15억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자, 15억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1금융권에서는 1금융이죠. 네, 1금융권에서는 리모델링 조건부로 융자를 많이 해주는 상품이 있다 없다? 2금융처럼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1금융권은.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사시면서 1금융권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많이. 그러면 예를 들면 1금융권은 몇 프로죠? 60%죠? 60%? 50억의 60%죠? 매매 가격의 60%니까. 자, 30억밖에 융자가 안 나오죠? 30억. 네, 30억. 그러면 자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35억이 필요한가요? 35억? 20억? 35억 맞네요. 그죠? 네. 자기 자본이 35억이 필요한 거예요. 35억. 자, 매매 가격은 고정이죠. 50억 고정인데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1금융으로 적용했을 때 자기 자본이 최고로 많이 소요가 되죠. 그죠? 그래서 통상 지금 세 번째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부합하지 않아요. 이게. 왜? 수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수익률은
여기다 적어볼까요? 네. 수익률은 통상 뭐죠? 자기 자본분의 월 순수익이죠? 네, 순수익. 월, 네, 순수익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분모의 값이 크면 수익률은 낮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역설적인 관계니까. 그죠?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률은 낮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필요한 물건을 취득할 때 내가 돈이 남아 돌지 않는다면 금융권은 어디로 가야 된다? 1.5 금융이나 2 금융에서 융자를 받고 1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1년 후에 대환을 하는 거예요. 1.5 금융이나 2 금융을 2 금융 같은 경우는 1.5 금융으로, 1.5 금융 같은 경우는 1 금융으로 이렇게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예,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되면 안 맞습니다. 자, 마지막의 경우죠. 자, 마지막 경우. 자, 보시면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브리핑 드리는 케이스죠. 예,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이 금융권이나 1.5 금융권을 이용을 해서 내가 호텔을 취득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케이스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매매 가격이 50억입니다. 50억.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릴게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3번의 경우도 융자가 30억이 더 나오긴 해요. 일부 조금 더 나옵니다. 더 나와요. 그러면 5억이 더 나온다고 하면 30억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50억짜리 호텔을 취득을 하면 그 리모델링 비용이 15억이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출금이 이 금융에서 얼마 융자를 받느냐? 최대 50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50억. 50억에서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겠죠. 1, 2억 정도. 좀 3, 4억 정도. 조건에 따라서 조금 덜 나올 수 있습니다만 50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원칙은 자기 자본이 15억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15억. 그쵸? 네. 이거를 여러분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적어 놓으셔야 자기 자본도 얼마가 소요가 되고 대출금도 얼마를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경우의 수는 거의 4가지 경우의 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끼어 있는 거 있죠? 1.5 금융 정도. 그럼 이 중간이겠죠? 1 금융과 2 금융의 이런 중간 정도 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5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융자,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이 비율을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경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왜? 호텔은 개별성이 강해서 이 하나를 가지고 모든 호텔에 다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여러분께서 펼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끝에서 여기 끝까지.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여러분께서 자기 자본과 대출금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숫자상으로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께서 좋은 호텔을 취득하시는데 한 걸음 더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들어갈게요. 8번째. 자, 8번째. 소유자의, 매도인이죠? 소유자의 성향을 보라.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하버드 대학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입니다. 어떤 중개인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사는데 소유자의 성향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평가해 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는 거죠. 이 가치가 만약에 토지라고 한번 볼게요. 이 토지가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가격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이렇게 환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전문가죠. 그렇죠? 그래야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내가 주고 사는 가격과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가지고 비교했을 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막연하게 시세 차익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보다는. 그런데 저 호텔 황제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쟤 좀 엉뚱한 데가 있네? 쟤 4차원 아니야? 아니 무슨 부동산을 사는데, 아니 무슨 호텔을 사는데 그 건물주, 소유자의 성향을 보라고 그러지? 그 호텔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개별 분석, 지역 분석, 뭐 상권 분석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수익률 분석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건물주, 소유자의 성향을 보라고 하러네? 제가 갑자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소유자의 성향을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미생물이죠? 그러나 저는 다른 부동산은 잘 모르겠어요. 호텔만큼은 살아 숨쉬는 저는 생물이라고 봅니다. 누구에 의해서 길들여진다? 누구에 의해서 성장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보다는 저는 좀 식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화분 같은 걸 제가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그 화분도 그렇고, 요즘에 반려견 키우는 가정도 많이 계시죠. 한 1000만 인구라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이 동물이나 식물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느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다 성향이 다르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호텔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 보셔야 돼요. 건물주의 성향을 보면 말이죠. 건물주의 성향을 보면 건물주의 성향을 누가 따라가느냐? 건물주의 성향이 직원들에 따라갑니다. 직원들의 성향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직원들의 성향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 고객의 성향으로 미쳐집니다. 자, A 호텔과 B 호텔이 있는데요. A 호텔이 있고 B 호텔이 있는데, A 호텔은 갑이라는 사람이 보유를 하고 있고, B 호텔은 을이라는 사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갑은 성향이 아주 좋고요. 을은 성향이 좀 별로야. 비교해 보니까. 네. 갑의 호텔을 가보면은요, 손님들도 아주 고급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어디를 여행을 가셨어요. 가족분들하고. A 호텔을 갔는데 참 뭔가 좋아.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가 좋아. 손님들도 아주 깨끗한 손님들이 많이 와. 차도 보니까 주차장에 비싼 차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도 반듯하게 잘 파킹도 돼 있고, 차가 비싼 가격, 싼 가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 상태도 좋아. 차 상태도. 어떤 호텔을 갔는데 주차장부터 보니까 차가 막 스크래치 난 차, 막 정말 막 이상한 차도 막 파킹돼 있고 막 삐뚤어져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로비를 딱 들어가니까 막 이상한 칙칙한 냄새도 많이 나고요.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막 와이셔츠도 막 이런 컬러에 막 때가 막 잔뜩 묻어 있는 거 이런 거 있고, 딱 봤더니 우연히 봤는데 보통 카운터 직원들은 슬리퍼를 신고 근무를 하거든요. 슬리퍼는 신었는데 양발을 안 신었어. 한겨울인데 슬리퍼 신으면서 양발도 안 신었어. 막. 그리고 청소를 가봐도 복도를 가봐도 왠지 좀 지저분하고. 누구의 성향이다? 건물주의 성향이다. 건물주의 성향. 건물주 따라가는 거예요. 건물주. 건물주가
그 호텔에 애정을 가지면은요, 그 호텔에서, 저의 종교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만, 그 호텔에서 좋은 기운이 납니다. 좋은 기운이. 그 기운을 손님들이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좋은 기운이 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운이 납니다. 카운터 직원들이 말이죠. 비싼 옷, 싼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을 아주 깨끗하게 입고 있어요. 아주 그리고 친절해. 조금 껄렁껄렁한 손님들이 와도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 호텔에서. 왜? 그 호텔이 시설이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품위 유지는 시설도 물론 약간의 파생되는 게 있겠지만 그 사람에서 품격에서 시설도 그 호텔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건물주가 성향이 좋아요. 직원들이 성향이 아주 좋거든요.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비싼 옷을 입을 필요도 없겠죠. 깔끔하게 입으면서 멘트도 아주 참 고급스럽게 잘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조금 기침을 하시는데 저희 객실 중에서 오늘 가장 따뜻한 방을 제가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입실하셔서 추우시면 인터폰을 0번을 누르시면은 저하고 통화가 되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보일러 온도 조금 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고객님, 저희가 뜨거운 물을 지금 많이 써가지고요. 지금 들어가시자마자 뜨거운 물을 쓰시려면 처음에 조금 잘 안 나올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수도꼭지를 트셔서 한 5분만 좀 틀어 놓으실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뜨거운 물 잘 나올 겁니다. 한 5분만 좀 틀어 주시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이 고객의 손님들이 달라요. 아무리 전다는 사람도 말이죠. 호텔 분위기가 만만해 보이면요. 만만하게 합니다. 만만하게 해요. 그래서 건물주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제 전국적으로 호텔을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뭐를 보시는지 아나요? 저는 건물주가 있을 때 갑니다. 어떤 건물주는 그래요. 제가 그날 조금 선약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놓을 거니까 저보고 보고 가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날짜를 잡습니다. 아 대표님 계시는 날이 언젠가요? 왜 대표 보려고? 대표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호텔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저 정도 이제 되면 건물주 그렇게 특별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서 주차장만 딱 봐도요. 아 이 호텔은 됐다. 아 이 호텔은 어렵다. 그냥 주차장만 딱 들어가도 압니다. 제 그 애견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가는 김에 가급적 건물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건물주가 있는 날 찾아갑니다. 저는 처음에 미팅하러 갈 때. 그 다음에 갈 때는 안 계셔도 되겠죠. 그죠? 한번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 호텔을 보시려고 할 때는 옥상도 보고, 보일러실도 보고, 객실도 보고, 복도, 프론트, 민넨실, 뒷계단, 앞계단, 주차장, 방향, 볼 게 몇 수십 가지죠. 그죠? 몇 수십 가지인데, 놓치는 게 뭐냐면, 건물주 성향을 많이 놓치세요. 다른 거는 다 못 보더라도, 건물주의 성향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건물주가 딱 보면 알아요. 뭐를 거짓말하는지.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보면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보이는데, 여러분은 더 잘 보이시겠죠. 그렇죠? 보면 압니다. 건물주의 성향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낭패 볼 일이 확 줄어듭니다. 그 건물주의 성향을 반드시 보시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키워드네요. 9번째 키워드. 자, 9번째 키워드는 제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꼭 반드시 특약사항이 나옵니다. 특약사항에 신중하라.
자, 여러분께서 호텔을 임장을 통해서 다 보셨습니다.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럼 매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약사항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뭐 아무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임대차 계약서나 한 번 정도는 써보셨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어떠한 계약서든지. 그럼 부동산 계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약사항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은행하고 계약할 때는 귀약이라고 그러죠. 귀약은 특약이 아니죠. 귀약사항인데. 그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게 특약사항이, 특약사항은 뭐죠?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해서 합의점을 우리가 기재하는 거죠. 왜? 향후에 다툼이 소지가 있을 때는 그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걸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 특약사항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소홀히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자, 이제 A호텔에 이제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호텔을 사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아주 특수한 부동산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려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한번 내사를 해주십시오. 법률 상담을 합니다. 법률 상담.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보면, 매매 계약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특약사항이 있죠. 특약사항이 있는데 특약사항이 너무 허술해요. 너무 허술해. 네, 특약사항이 허술하다는 거는 첫 번째는 이 중개인이 말이죠. 네. 중개인이 이게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개인이. 두 번째는 중개인이 말이죠. 매수나 매도 쪽에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게 탁 중간에서 아주 냉정하게 이 특약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매도인에게 좀 불리하게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게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특약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그럼 뭐죠? 하자가 있다는 것 자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특약사항만 봐도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알고 이렇게 기재를 했구나. 왜? 나중에 법망을 피해가려고.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걸어도 좀 힘들겠다. 이거는 이 정도 부분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매매 계약서를 보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 허술하다 이겁니다. 허술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특약사항이 굉장히 호텔은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건마다 특약이 다 다릅니다. 그게 뭐 일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일정한 거 한두 줄은 모든 계약서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 개별성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다 달라요. 호텔 같은 경우는 특약사항에 특약을 하실 때 그 약정기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약정기간. 몇 가지만 예시해 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인 수십 가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있는 계약을 한 게 있어요. 그 약정기간을 해지시켜버리면 위약금을 보는 게 있죠. 위약금.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이나 유선방송이 있죠. 네, 뭐 KT하고 계약을 했다. 그럼 뭐 3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위약금 얼마를 문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는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협의해서 승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매매 계약서라는 거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승계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약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잔금일이 잔금일.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잔금일 기재해야 됩니다. 기재해야 유효합니다.
당사자 간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두 분 다 처음 쓰다 보니까 안 적을 수도 있죠. 그거 무효. 그거 인정을 안 해줍니다. 매매 계약서로서. 그런데 중개인이 중개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잔금일은 100%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잔금일이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이 계약서가 무효인지 아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중개인이 좀 법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잔금일을 기재를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을의 입장이죠. 네. 매수인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잔금일을 좀 변경할 수도 있어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닌데 잔금일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 잔금일을 조금 유예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남겨두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잔금을 기재했죠. 뭐 앞당길 수도 있고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이런 유예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유예 기간을 작성을 할 때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포괄 양도 양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좀 어렵게 생각해요. 이게 법적으로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이 A 호텔에 대해서. 그러면 이 A 호텔이 포괄 양도 양수가 되냐 안 되느냐 조건을 보면 딱 알거든요. 네. 그 포괄 양도 양수가 되는 호텔인지 안 되는 호텔인지 이걸 명확하게 중개인이 법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이걸로써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되는데 A 호텔이 안 되는데 된다고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다툼의 소지가 생겨서 소송으로 막 이어지는 경우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가 되는데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된다고 기재해 놓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포괄 양도 양수는요, 제가 그 변호사하고도 상담을 많이 해보고요, 회계사, 그 다음에 세무사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는데 이분들도 호텔에 대해서는 말이죠. 호텔에 대해서는 각각 다 다릅니다. 말이 다 다릅니다.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 다릅니다. 말이 다 달라. 그리고 변호사가 바라보는 양도 양수라는 개념과 세무사, 회계사가 바라보는 양도 양수라는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범위가 좀 달라요. 범위가. 쉽게 얘기해서 포괄 양도 양수에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 있죠. 가장 큰 의미가 아무래도 변호사가 제일 잘 알겠죠. 이 가장 큰 의미까지 우리가 호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 양도 양수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포괄 양도 양수 개념은 반드시 이걸 특약사항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포괄 양도 양수 문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늘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매매 계약서에 포괄 양도 양수가 기재가 안 됐다는 거는 그 자체가 유효는 합니다. 계약서가. 그런데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채권자. 갑과 을이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채권자. 대표적으로 은행이죠. 은행인데 이제 문제는 등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제 채권자가 있고 등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그 계약한 적은 없고요. 법률 상담 해주면서 그런 게 있었던 게 있어요. 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거의 물건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유치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묘하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이 유치권 같은 경우를 일부러 빼버립니다. 이게 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냐면 채권자 중에 은행 말고 제3자 있죠.
제3자에게 매도인 갑이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특약사항이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잔금 때 어떻게 한다, 처리를 한다. 그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은행은 기본적인 거라 우리가 체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 아닌 뭐 제3자나 뭐 어떤 뭐 사채라든지 또 뭐 많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어떻게 해결한다고 반드시 기재를 해 놔야 우리가 사후에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한 대표적으로 한 4가지만 이렇게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특약사항 중요하다. 이것도 하나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10번째. 10번째. 자, 제일 중요하니까 10번째 키워드로 집어넣겠죠? 네, 10번째. 자, 10번째 키워드. 조력자가 중요하다. 조력자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 방송 출연을 여러 차례 하면서 말이죠. 유의사항을 꼭 물어봅니다. MC들이. 장 대표님, 그 호텔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이거는 꼭 들어갑니다. 이 질문은 무조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항상 했을 때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조력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전 시간 포함해서 총 10가지 키워드가 있죠. 그럼 그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여러분께서 하나만 찍어봐라 그러면 10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력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할 때 말이죠. 어떤 조력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9개 키워드가 같이 해결이 한 방에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조력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9가지 체크 다 잘했는데 10번째 키워드를 여러분께서 선택을 잘 못했다가는 9가지 키워드가 그냥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을 취득할 때 특히 호텔은 자기 자본도 많이 소유가 되고 대출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부채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큰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크가 큰 만큼 이 리스크를 다 제거하고 호텔을 살 수는 없거든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은 다 우리가 제거를 하고 그 남아있는 거 절대 제거할 수 없는 리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리스크가 오실 겁니다 라고 미리 사전에 고지를 다 해드리고 그 리스크를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다. 사전에 다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운영 노하우로서 또 중개 실무에 대한 노하우로서.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조력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그래요. 실제 사례가. 네. 호텔을 팔아달라고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잘 못 산 분도 있고요. 조금 서운하게 사신 분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딱 보면 압니다. 이건 당했구나. 얘 당했구나. 그렇게 취득을 했구나.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 대표님께서는 한 3억 정도 비싸게 사셨네요. 대표님께서는 매출을 속아서 사셨네요. 대표님께서는 적성에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상권의 호텔하고 대표님 맞지가 않는데 상권에 맞지 않는 호텔을 사셨군요. 이게 다 제가 정확히 찍어드리거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셨냐고. 우리 호텔에 와보셨냐고 그래요. 안 가봤죠, 저는. 통화상황만 해보고요. 딱 보면 다 압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크게, 가장 많이 빈번한 거는 역시나 수익률이죠. 수익률. 사기 전에는 수익률이 좋다고 했는데, 매출도 잘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취득하고 운영해 보니까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사겠냐 이거예요. 누가 사겠어요? 안 삽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분이 호텔 전문가도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 투자했는데 리모델링 10억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있으면 대충 사도 되겠죠. 해결하면 되니까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력자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번 시간에 5개 키워드, 이번 시간에 5개 키워드를 제가 열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강의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말이죠. 또 스튜디오가 또 굉장히 덥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더워서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명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예. 그러면서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열정적인 강의를 보내드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을 하셨을 때 평균 수익률 이상은 누리셔야 된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여러분께 강의해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또 호텔 황제인 제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